국민들은 비싼 아파트를 사느라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나 힘이 들고요. 또 세상이 온통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건설사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또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주택경기의 장기 침체, 그리고 환율이 오르고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원가율 상승과 같은 악재가 겹쳐서 대다수 건설사들의 부채 규모와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을 보면 정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공사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289%입니다.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수준인 부채 비율 200%를 훌쩍 넘겼습니다. 업계 1위 기업이라는 현대건설의 경우도 부채가 13조 2천억 원에서 17조 3천억 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대우건설도 1조 넘게 부채가 늘었고요. 정말 깜짝 놀란 것은 금호건설인데요. 2024년 부채 비율이 600%가 넘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는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플랜트 손실 반영으로 인해서 부채가 급증하면서 부채 비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최근 건설 부분의 매출 원가율이 100.6%까지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원가율이 높기 때문에 뭡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이게 바뀐 겁니다. 현대건설은 23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임원들이 대거 물갈이가 됐습니다. 현대만 임원들이 대거 물갈이 된 게 아니죠.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포스코 ENC, DLENC, 신세계건설 등 거의 다 임원들을 바꿨습니다. 보통 회사의 수장이 바뀐다는 뜻은 사업의 방향, 속도가 달라진다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올해 2025년은 아마도 더 어려워질 텐데요. 건설업계가 지난 몇 년 동안도 어렵게 버텼지만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적임자들로 임원들을 교체한 시공사들의 경우는 각 회사들마다 총력전을 펼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사업을 접는 곳이 있을 겁니다. 지방의 경우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지방건설사의 경우 부도가 이미 많이 나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서울과 수도권까지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공사비도 계속 오르면서 이제는 지방과 서울을 가리지 않고 연쇄 부도마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부도를 신고한 건설사가 29개 회사인데요. 이 정도 부도 신고는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24년 말 기준으로 7만 호가 넘습니다. 미분양 가구가 7만 호가 넘었을 때가 2012년이었는데요. 그때 7만 4천 호가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7만 호를 넘긴 겁니다. 자, 2012년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이유,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고 2009년부터 15년까지 부동산 대세 하락 기간이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미분양이 많다는 건데요. 그때와 비교하자면 지금의 부동산 대세 하락이 앞으로도 3년은 더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도 2만 1천 가구가 넘습니다. 10년 5개월 만에 2만 호가 넘어간 겁니다. 이런 흐름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1년 말 22년 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2년부터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오랫동안 근무해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흐름이 사실상 위기가 지금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말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부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뉴스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동안 부동산 투자로 엄청나게 성장을 거듭하던 M투자운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리츠, 펀드, 프로젝트 금융투자, 보통 PFV라고 해서 시행사가 땅을 사거나 할 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해주는 것인데, 한때는요 누적 운영 자산이 34조를 넘던 엄청나게 성장을 회사였는데, 얼마 전에 통장을 딱 까보니까 현금 12만 8천 원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체 투자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이모 자산운용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파생형 펀드를 팔아서 2018년에 독일의 어떤 빌딩에 투자했다가 작년에 기한이익상실 EOD를 선언하고 도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펀드는 모집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공모와 사모 방식으로 3,750억 원을 끌어모았는데, 일반 투자자 대상인 공모펀드에서만 1,875억 원을 팔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투자금 전액을 지금 날릴 위기에 처한 상황이죠. 이 정도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위기가 본격적으로 올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건설사들의 매출 원가율 얘기를 했는데 106%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출 원가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해 매출 원가율이 100.6%, 금호건설이 104.9%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예를 들면 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원가가 현대건설은 100만 6천 원, 금호건설은 104만 9천 원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공사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건설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고 있는 겁니다. 공사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밑에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못 주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지고 있는데요. 2024년 작년 하반기에 10대 건설사 중에 무려 9곳이나 하도급 업체에 공사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KBS 출신 이영현 기자가 표영호TV에 출연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급여를 제때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보통 건설사 한 곳이 문을 닫으면요, 하도급 업체는 보통 50여 개 이상이 무너집니다. 대형 건설사는 좀 더 무너지는 하도급 업체가 많아지겠죠. 건설업이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15% 정도 되는데요. 물론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우리 가계 자산의 한 7, 80%를 차지하지만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15% 정도 됩니다. 자, 이걸 인구 숫자로 보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200만 명의 일자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건설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 땅값이나 자재값이 아닙니다. 금융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금융 쪽이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부동산 개발에 뒷돈을 대주는 금융 쪽도 사실 부동산 위기가 오면 언제 한 방에 무너질지 모르는 게 바로 금융입니다. 자, 보통 모든 부동산 개발의 이익은요, 대체적으로 금융 쪽과 시행업이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최근에 건설사들이 책임준공을 빌미로 시행사들의 개발지에 대한 그 지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또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책임준공을 하면서 너무 과도한 보증을 서주다 보니까 건설사의 재무구조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최근 들어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 건설업계가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들이 건설업계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 미분양 적체 해소,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 뭐 이런 논조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LH에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드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공업 미분양을 매입해서 든든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든든 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쓸 생각이다 라고 LH에서 얘기했는데, 그런데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주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미분양이 되면 정부가 매입을 해주니까 시행사들은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고, 분양이 안 되면 이건 뭐 정부에 넘기면 된다, 이런 모럴 해저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방에 아파트를 지을 때 수요가 있는 곳에 지으면 미분양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게 받지 않는다면 미분양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수요가 없는 곳에 일단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사서 이사를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나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수요와 공급, 이 논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지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공급만 하면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다 사주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좀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고요, 또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지만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건설업계의 1, 2등 탑티어 회사들마저 부채 비율이 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초호황기를 지나서 이제 내리막을 가고 있다, 이런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비가 21년 만에 최악으로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 장기화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은요, 서울 강남 3구를 넘어서 이제 마포와 용산 쪽에도 아파트 신고가 거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주면서 그 여파가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상황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잠시 이러다가 다시
다시 누그러져 또 하락할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보면 레미안 밤섬 리벤유 아파트가 있습니다.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 전용 84제곱미터가 17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년 전 23년 2월에는 1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2년 만에 거의 4억 정도가 오른 겁니다. 그 옆에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를 보면 이제 지어진 지 5년 차인데요.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1월에 23억 4천만 원에 5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8월에는 13층이 21억 8천에 거래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19억 선에서 거래가 됐었지만 올해 들어서 3억 정도가 더 오른 겁니다. 마포 지역은 일산, 김포, 인천 쪽에서 볼 때는 상급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하게 있지만 25년 들어서면서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는 상황,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용산구 쪽을 체크해 보니까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 바로 옆에 500세대가 채 안 되는 용산 롯데캐슬 센터 포레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2월 4일 19억 4,5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깼습니다. 작년 9월에는 동일 면적이 18억 정도에 팔렸으니까 5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 정도가 더 오른 거죠. 물론 아파트 거래마다 다 올라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락 거래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사철을 앞두고 매매 심리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강남과 송파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도 오르고 있고 이것이 마포나 용산 쪽으로 더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또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더 증폭시키게 될까봐 금융당국 쪽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KB부동산 데이터 허브 기준으로 올해 1월 서울 전체 매매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3.1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급격하게 오른 거죠. 자, 그중에 강남구가 7.58%, 그리고 송파구가 7.11%, 서초구가 6.27%, 그리고 마포구마저도 상승률이 5.65%나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1급지라고 할 수 있는 마포구만 꿈틀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하락 거래가 주류를 이루던 강북구나 노원구 쪽을 보니까 노원구 상계동의 보람아파트, 여기가 한 3,300세대가 넘는 노원구에서는 좀 보기 드문 대단지인데요. 지어진 지 38년이나 됐습니다. 여기 전용 79제곱미터가 지난해 말 6억 1천만 원까지 뚝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10% 정도 오른 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는 호가도 점점 오르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준 잠실, 그 옆에 강동구 고덕동을 보니까 잠실이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고덕동 쪽은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잠실만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오히려 고덕동까지 잠실 토제 해제 영향을 받아서 호가가 지금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난 24년 2월부터 25년 지금까지 1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작년 9월 이후 월 3천 가구 정도가 거래되고 있죠. 사실 이 정도 거래량이면 가격이 오르면 안 되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르려면 적어도 거래량이 매월 4천 세대에서 7천 세대 정도는 거래가 돼야 오를 수 있는 수요가 생겼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은 수요는 별로 없는데 가격은 올라가는 이 기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 강남권은 아주 많이 들썩이고 있죠. 서울시가 시민들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음마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 같은 재건축이 들어가는 단지는 제외하고 강남권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를 해줬습니다. 이걸 해제해주기 전에는 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급등의 조짐이 있었는데 해제해주고 나니까 마구마구 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계약을 했다가 위약금을 2배를 물어주고서라도 계약을 취소하는 그런 집주인이 생겨나고 있는 걸 봐서 우리나라 집값의 최정점이었던 2021년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던 반포만 주기장창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는 강남과 송파 지역이 그 키높이를 맞추려고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제가 풀리면서 잠실 쪽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엘리트, 그러니까 엘스, 리센트, 트리즘 이 세 개 단지에서 전용 84제곱미터의 거래가가 지난 21년 최고 평균 가격인 26억을 넘어서서 33억, 34억까지 호가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거래는 그보다 훨씬 좀 아래에 거래되고 있지만 호가는 이렇게 마구 뛰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 주공 5단지는 재건축 추진 단지이기 때문에 토제가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가 82제곱미터가 33억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호가는 40억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무서운 상황이다 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왜 무서운 것인지를 설명드리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에 투기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평균 연봉이 대략 4,700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12개월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39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뭐 직종에 따라 직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평균값이 이렇다는 것이고요. 서울의 평균 연봉은 5,230만 원 정도 되는데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죠. 자, 그런데 이걸 잠실 아파트를 우리나라 평균 연봉과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연봉 상위 5%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연봉 상위 5%의 연봉이 근로자는 1억 1,400만 원, 사업자의 소득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둘 다 1억 1,000만 원대죠. 이 정도 연봉이면 상위 5%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잠실의 집값은 연봉 1% 안에 들어도 사기가 어렵습니다. 연봉 상위 1%의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1억 9천만 원 정도고요.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3억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럼 과연 잠실의 자가 보유자들의 연봉이 다 이 정도가 될까요? 제가 볼 땐 글쎄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연봉을 번다고 해도 30평대 아파트를 40억 정도에 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연봉이 높으면 자녀분들 교육비도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이것저것 쓰고 나면 이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뛸까요? 뛰는 이유, 이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건 제가 보는 견제에서 그렇습니다. 투자의 개념입니다. 투자의 개념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뭐 유명인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70억에 거래했다 이런 뉴스가 떴는데, 이 뉴스를 보고 엊그제 아주 유명한 뭐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없는데 왜 가격은 신고가를 찍는 거래들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아세요? 라고 제게 묻는 겁니다.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요, 이걸 투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집 한 채를 사고 여유 있으면 작은 건물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건물을 매입했었는데, 요즘은 꼬마 빌딩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아파트 값만 주기장창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포나 압구정 이런 곳의 아파트만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서 값이 뛰는 것보다 아파트를 사서 값이 뛰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초고가를 경신하더라도 이걸 거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 값은 계속 뛴다라는 신념이 생기면서 이런 초고가의 아파트가 더 초고가가 되는 과정을 여러분은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사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이제 곧 200억도 찍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거시경제의 창시자 케인즈의 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있으면 경제는 돌아간다. 결국 값이 뛰는 지역에서는 나보다 더 큰 바보가 나타나서 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떠냐? 나보다 더 큰 바보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덜 뛰는 겁니다. 자, 나보다 더 큰 바보는 아무 곳에서나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잠하던 아파트 시장이 토제를 풀어주면서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꿈틀대는 시장에 잘못 들어가시면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지금 1927조입니다. 이거의 이자만 50조가 넘죠. 50조가 넘게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소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빚을 안 줄이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물론이고 40대 이하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영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마도 10년 뒤면 이 영상이 레전드 영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2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한국은행이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26년엔 1.8%로 전망을 했는데요. 어쩌면 내년이 되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내수와 외수, 그러니까 수출과 내수를 합쳐서 경제성장률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수출도 내수도 상상외로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자 신문 2025년 2월 27일자 뉴스를 보니까 출산율이 0.72명에서 0.75명으로 0.03명이 올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지표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또 초고령화, 정말 세계 유례 없는 속도로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될 경우 오는 2072년 우리나라 나라 빚이 현재의 6배, 한 7천조가 넘어설 거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25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1.5%로 뚝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어려운데 이 정도는 지금 아주 양호한 단계입니다. 왜냐? 앞으로 경제 성장 동력도 사라지기 때문에 실질 GDP 성장률은 0.3%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GDP 성장률이 0.3%라는 것은 그대로 성장이 멈춘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지금의 부가
최고 끝물이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파트 값이 더 오른다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강남의 아파트도 어쩌면 지금 최고점을 찍은 것이고 이제는 하락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현명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더 심각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추세대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25년 뒤 2050년부터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어갑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50년에 107.7%에서 2072년이면 173%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해서 나라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결국 빚을 우습게 알고 빚 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상황이 빚을 내서 빚을 갚아도 못 갚는 상황이 오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2050년부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어간다는 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하는 생산 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반대로 부양해야 되는 고령 인구는 증가하면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써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이 100%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 사실 누차 말씀드린 상황인데 이제 국회 보고서로 나온 것입니다. 자,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연금 받아 산다 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될까요? 국민연금은 15년 뒤 2040년부터 적자 상태가 되고요. 27년 뒤인 2057년에는 연금이 완전히 바닥이 나기 때문에 지금의 40세 이하의 연령분들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푼도 못 받는 게 아니라 돈은 더 많이 내고 한 푼도 못 받는 상황, 이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늘어나는 국가 빚은 모두 40대 이하의 모든 국민이 짊어져야 되는 빚입니다. 이래서 지금의 20대 30대 분들께 정말 미안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 몇 푼 자꾸 쥐어주고 복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행태가 나중에는 2030 세대가 다 빚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20대 분들이 하는 말이 뭐 태어나자마자 빚쟁이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30대 이하들은요, 자기네 나라가 잘 살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기 때문에 잘 살았던 기억이 없는 겁니다. 일본의 2030 세대들은 직장이 있어도 투잡, 쓰리잡을 쉴 새 없이 뜁니다. 우리나라 청년 세대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국가 빚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 전 이 숫자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47년 뒤인 2072년이 되면 나라 빚이 지금의 6배인 7천조 원이 넘어설 것이다 라고 국회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0조 정도 되죠. 7천조면 이것보다 10배가 넘습니다. 국가빚은 이렇다 치고 가계빚은 또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1000조를 넘어서 이제 2000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1927조 3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73조만 더 대출받으면 뭡니까? 2000조는 금방인 겁니다. 자, 가계빚 2000조를 넘기는 것 이거 아주 쉽습니다. 작년 24년 1년 동안 42조 원 정도의 빚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냐 따져봤더니 수도권 아파트 값이 뛰면서 오른 가격만큼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끌을 해야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빚이 늘어난 겁니다. 자, 24년 4분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거래량이 대폭 줄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12조나 늘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는데 빚이 더 늘어난다. 이게 왜 이런지 아십니까? 아파트 값이 안정화가 안 되고 계속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아파트 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값이 강남, 반포를 중심으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뛴 가격을 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사기 때문에 주담대 대출의 그 양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계빚을 여러분이 좀 더 아실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1927조 원의 가계빚 중에 주담대 비중이 62%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123조 9천억 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역시 사상 최고치죠. 지금 우리가 집 사는데 묶여있는 돈, 그 돈이 1124조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의 이자는 또 얼마겠습니까? 이자를 평균 4.5%만 잡아도 이자가 한 50조가 넘어가죠.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갚아도 이게 50조가 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1위입니다. 1위. 이런 상황이 되면서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이 가계빚 관리를 위해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경상성장률이라는 게 뭐냐면 명목성장률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격으로 단순 표시되는 그런 성장률인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1,000만 원을 벌었다가 올해 1,100만 원을 벌었다고 할 때 한 10% 정도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오른 물가나 이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소득이 10% 늘었다라고 말하는 개념이 바로 경상성장률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가계비 1927조에서 정부 방침대로 경상성장률인 3.8%만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927조 중에 3.8%니까 73조가 되죠. 딱 2,000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내년 26년 초가 되면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2,000조가 돌파했다. 이런 기사들이 아마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에 부동산 또 건설업 쪽이 지방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좀 완화하고 풀어주자라고 하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금융당국에서는 처음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대출 규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뭐 좀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서 자꾸 돈을 더 풀어라 라고 하면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에 실시 못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가계부채 비중이 한국 성장률을 저해한다 이런 경고를 아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기관들의 경고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1년에 23만 명 정도가 태어납니다. 지금의 40대가 한 80만 명이 넘게 태어났었죠. 자, 앞에 숫자만 보면 거의 60만 명의 차이가 납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지금 태어나는 23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80만 명 세대인 40대, 30대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 빚이 그 정도로 늘어난다 이런 거죠. 자,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연금도 고갈된다고 하고 미래 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준금리가 또 0.25%포인트 내려가면서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다시 영끌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의 창시자 케인즈의 더 큰 바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더 큰 바보 이론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막 올라도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사들이는 투자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심리를 설명할 때 바로 더 큰 바보 이론을 얘기합니다. 자, 예전에 부동산 열풍은 그나마 나보다 더 바보인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줬기 때문에 영끌을 해서라도 이게 값이 오르면 팔아서 이익을 낼 수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나보다 더 큰 바보를 찾기가 지역에 따라서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라 빚도 개인들의 빚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한강의 기적이다 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그 속도로 빨리 망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많은 분들이 요즘 인덕원 쪽의 아파트 분위기는 어떤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인덕원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인덕원은 서울 진입하는 교통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2021년 아파트값이 최고가로 치고 달릴 때 가장 많이 언급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동탄과 인덕원 쪽이었죠. 그런데 세종시는 30% 하락은 기본이 된 상태고 GTX 호재에 급등했던 이 인덕원마저 30% 하락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서울 청담동, 대치동, 잠실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해서 호가가 몇 억씩 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급반전이 됐는데 유독 인덕원 지역이나 세종시 같은 곳은 하락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인덕원 지역의 아파트값을 선도하는 단지가 호일동의 인덕원 프로지오 엘센트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21년 최고가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얼마 전 2월 18일에 직거래로 9억 1,2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25년 새해 들어서 평균적으로 12억 중반, 13억 중반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엘센트로 아파트가 16억 이상이 거래가 되면서 다른 주변 단지들도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다 10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평균 7, 8억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면 의왕시 내손동의 인덕원 센트럴 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하철에서 좀 멀기는 한데 이 아파트는 백운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주변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12월에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1년 8월 최고가를 보니까 1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3억 5천만 원, 26% 정도 하락돼서 거래가 된 겁니다. 2,5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서 이 정도로 가격이 하락 진행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옆 단지 이편한세상 인덕원 더 퍼스트 아파트를 보면 여기도 1, 2, 4, 5 단지를 다 합쳐서 2,400세대가 넘는 큰 아주 대단지인데도 가격 하락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21년 최고가가 12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난 12월에 9억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한 4년 만에 3억 5천만 원 정도가 빠진 가격입니다. 21년 당시 GTX 호재로 급등하던 그 시절에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하면서 아파트 사기를 막 부추겼었는데, 그렇게 부추기던 그분들 지금 제가 만나보니까 에이 뭐 앞으로 또 올라요 라면서 마냥 오른다고만 하는 분들이 또 지금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집값이 우상향하는 게 맞죠. 뭐 사실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집값 그래프를 보면 당연히 지금까지 우상향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에도 사라, 계속 사라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사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언제 21년 그 최고가를 회복할지 잘 모릅니다. 어쩌면 10년, 1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요, 그야말로 옥과 석이 확실하게 가려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못 사면 영원히 가격 회복을 못할 수도 있고요. 장소와 위치, 입지에 따라서는 일본처럼 감가상각으로 계속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앞에 언급한 인도군 이 지역은 지금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본 도쿄의 외곽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지역 좀 더 볼게요. 인도군 푸르지오 엘센트로 길 건너 길로 쭉 들어가면요, 포일동 인도군 숲속마을 1, 2, 3, 4단지가 나옵니다. 아주 한적하고 조용하고 좋습니다. 여기 인도군 숲속마을 4단지 전용 84제곱미터의 가격 추이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2019년 3월에 6억 6천만 원 하던 것이 불과 2년도 채 안 돼서 12억 600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2년 만에 2배가 뛰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22년 1년 만에 7억 4천만 원까지 하락했었죠. 분명히 제가 21년 최고가를 찍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22년 되면 아주 급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가 이게 진짜 하락이 시작되면서 제가 이때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전망을 정확히 맞추고도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최고가에 제 말을 듣고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사고 제가 하락 시점을 이야기할 때 하락이 되면서 그때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랬던 가격이 다시 10억대로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9억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가격 변동이죠. 최근 거래는 지난 2월 15일에 얼마 전입니다. 9억 6천만 원에 팔렸기 때문에 21년 대비 3억 정도가 하락한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혼돈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왜 떨어진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은 갈아타기를 하려는 그 아파트의 호가가 비싸다고 느끼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네이버의 호가를 보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집을 팔려고 내놓으신 분들의 경우도 호가를 높여서 내놓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21년 최고가의 추억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인도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양, 평촌, 의왕 이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주요 입지입니다. 그리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개발되면서 기업체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마도 과천의 후광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먼저 집값이 뛰고 부동산 가격이 뛰고 이렇게 반영이 먼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21년 6월에 지하철 4호선 인도원역이 GTX C노선 정차역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 일대 아파트 값이 아주 급등했었습니다. 결국 의왕시는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 1위, 한 38%에서 한 40%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지금은 최고가 대비 20, 30% 이상 하락한 거래들이 아주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한 10분 이상 걸어가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10분 이내의 아파트들은 최고가 가격을 거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군 2번, 3번 출구에서 한 350m 안쪽에 지어진 28년 차 된 아주 구축 아파트죠. 인도군 마을 삼성 아파트를 보면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가 21년 최고가가 11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를 보니까 11억 4천만 원입니다. 최고가 11억 3,500만 원보다 500만 원 좀 더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된 거죠. 이 아파트는 22년, 23년에 8억 초반까지도 하락을 했었다가 이렇게 회복을 한 겁니다. 바로 이래서 제가 신축보다는 입지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최근에 나온 그 얼죽신이라는 단어, 신축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자 마케팅 용어로 나온 단어가 바로 얼죽신인데, 이 단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니까 마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어도 신축이 좋다라고 하는 걸로 인식이 되면서 신축 아파트 값이 마구 뛰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신축도 구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입지가 좌우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작년 여름쯤에 신축을 빚을 과도하게 내서 사지 말고 차라리 구축을 인테리어에서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했다가
또 핀잔을 여러 번 들었었는데요. 요즘 신축의 아파트 값이 정말 현실을 외면한 채 너무너무 비쌉니다. 분양가가 비싸고 거래가가 비싸면 마치 국가 GDP가 올라가는 듯 보이겠지만 사실은요, 그 비싼 주택을 빚내서 받아내느라 국민들은 정말 허리가 휩니다. 얼마 전에 청담동, 잠실, 대치동 쪽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가 이게 풀리면서 서울 집값이 지금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잠실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호가가 최근 한 열흘 사이에 3, 4억이 뛴 곳도 있습니다. 제가 전망하기로는 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값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토호제가 풀리면서 25년 시작되자마자 서울 강남권은 물론이고 용산, 마포의 아파트 값도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남의 어떤 기업가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제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뭔가 사업을 열심히 하려는 생각보다 모두가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이익이다 라면서 사업은 접고 아파트를 초고가에 막 사들이고 있는데 이게 튤립 버블과 뭐가 다르냐라는 말을 제게 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반포의 아파트를 얼마 전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 가격을 주고 사신 어떤 스타트업 하시는 분이 제게 한 말은요,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것보다 아파트 사서 이익이 더 빨리 나는 경우 살다 처음 본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고용을 늘리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꿈, 그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의 대격변기가 시작됐습니다. 무엇이 옥이고 석인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잘못 사면 독이 되고요, 잘 사면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일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멋진 카페를 만들어 커피도 마시고 돈도 버는 꿈, 아마 이런 꿈을 꾸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2년 전 기준, 2022년 기준의 대한민국 전역의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국내 커피점 전문점 수가 22년 말 기준 10만 700개가 넘었는데요. 1년 전 2021년에는 9만 6,400개보다 한 4,200개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5만 1,000개가 조금 넘었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2022년 기준에는 2배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2023년에만 서울의 커피 전문점이 5,293곳이 창업을 했고요. 반대로 4,090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득달같이 오픈하고 쏜살같이 닫아버리는 업종이 카페, 커피숍입니다. 부산의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커피숍이 2,700개 정도가 더 늘어나면서 2024년 기준엔 5,889개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10만 개가 넘어선 거죠. 제가 만난 카페 사장님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처음 오픈했을 때는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갈수록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커피숍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서 창업하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출혈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물가가 오르면서 원두 가격도 오르고 또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할 정도이고요. 또 근무 시간이 끝나고 퇴근하는 그 알바를 보면서 아우, 퇴근하는 걸 보면 부럽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냐면 그 카페 주인은 끝까지 가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커피숍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모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니까 창업 비용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매장의 위치나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소규모의 점포가 이 정도입니다. 매출을 월 1,500에서 한 2,500 정도로 잡았는데 역시 이것도 위치와 입지에 따라 다르겠죠. 또 카페, 커피숍들의 평균 폐점 기간을 따져봤더니 3년을 못 넘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창업하면서 인테리어하고 3년을 못 넘기면 본전도 못 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저가 브랜드 커피 매장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개인 카페들의 생존이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브랜드가 아닌 개인 카페들은 일 매출이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선인데요. 장사해서 임대료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전혀 없다 할 정도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두 가격이 급상승을 했죠. 작년 여름 커피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발생한 가뭄, 또 베트남의 건조한 날씨, 수확기의 또 폭우로 인해서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커피 원두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대략 한 70%에서 120%까지 올랐습니다. 게다가 또 2025년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 카페 영업이 더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르바이트 임금이 올랐습니다. 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자, 마구마구 늘어나는 커피숍 숫자, 그리고 원두 가격의 인상, 또 인건비가 올랐고 거기다가 전기세, 물세 올랐죠. 가장 많이 오른 게 또 임대료입니다. 이런 것이 다 겹치면서 한마디로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024년 11월 기준, 작년 11월 기준에 19.8%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23만 명 정도 되죠. 그중에 취업자가 2,882만 명, 인구 전체 56%가 취업자입니다. 자, 취업자 중에 자영업도 포함이 되는데요. 자영업의 인구 수는 570만 명 정도 됩니다. 뭐가 이렇게 많지 하실 텐데 이 숫자도 지금 줄어들어서 이 정도입니다. 1980년에 보니까 자영업의 숫자가 52.8%, 1996년에 37.2%, 그리고 2010년에 23%, 점점 줄어들면서 2024년 11월 기준으로는 19.8%인데요. 자, 이것도 OECD 자영업 평균으로 따지면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OECD 자영업 평균이 17%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것보다 많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4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으로 소비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자,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지갑을 좀 닫습니다. 세 번째가 뛰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영업을 해서 이익이 안 납니다. 네 번째, 불확실성의 시대에 전반적인 소비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추격할 수가 있는데 2021년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주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이 대출이 되었었죠. 그렇게 낮았던 금리가 22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장사도 안 되면서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빚만 계속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거기다가 고물가로 접어들면서 생활 필수 비용도 늘어나고요.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 국민, 소비자분들은 늘어난 거주 비용, 이 부동산 비용을 감당하느라 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 역시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은행이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한국은 내렸습니다. 자,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중소상인들만 힘든 게 아니라 대기업도 힘들어집니다. 특히 소비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투자보다는 지출을 줄이고 고용보다는 인원을 감축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것이 제가 늘 말씀드린 부동산 급등의 역습이라는 겁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좋죠.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르면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게 더 길어지면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커피숍 이야기로 돌아가면 비단 커피숍만 힘든 게 아니죠. 호프집도 힘듭니다. 2021년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치킨집, 그러니까 호프집이죠, 전국에 36,000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숫자가 35,0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숫자보다 우리나라의 호프집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프집은요, 최근에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호프집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쩌다가 골목길에 남아있는 그 호프집을 저녁에 들어가 보면 손님들이 꽤 많습니다. 자, 커피숍 오픈하시는 분들은 이제 입지 분석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남들이 많이 하는 업종을 따라서 하다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커피숍이 다 힘든 것은 아닙니다. 입지가 좋거나 여러 가지 편의성을 갖추면 잘 되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한 25년 전에 홍대 쪽에 북카페를 창업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느꼈던 것이 장사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였습니다. 저도 망해봤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던 북카페가 계속 운영이 되려면 하루 50만 원의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그때 하루에 한 7만 원 매출을 올렸으니까 망하는 것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신기한 걸 경험했습니다. 카페가 영업적으로는 사실상 망했는데 어떤 분들이 나타나서 권리금을 줄 테니까 가게를 팔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장사도 안 되는 가게를 권리금을 준다고? 이거 제가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얼른 팔았습니다. 고민을 딱 2초 하고 얼른 팔았습니다. 예전에 상권이 잘 발달된 곳의 점포는 권리금을 주고 다음 사람이 가게를 인수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리금을 받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철수하는 일이 극히 드물죠. 권리금은커녕 밀린 관리비 내고 또 이것저것 밀린 월세를 내고 나면 보증금마저 다 까먹고 나오기 일쑤인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이 있으면 폐업도 어렵습니다. 폐업을 하려면 대출금을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요. 폐업을 한다고 해도 상가를 원상복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것도 돈이 들기 때문에 어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야, 폐업하는 분들이 정말 부럽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커피숍이 최근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도 낮고 서비스 잘하면 장사도 곧잘 되기 때문에 손쉽게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장사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영업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영업 잘 하시는 분들, 영업 잘 하시고 장사 잘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